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믿어도 되는 사람과 믿어선 안 되는 사람을 한눈에 척 구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그런 초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믿어야 할 사람을 안 믿기도,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기도 해 별별 일들이 다 생기고 나는 게 세상 일인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고 경험도 참 많이 해볼 만큼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사람은 참 어렵고 숙제같이 느껴져요.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며 또 한 번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기막힌 제 결혼과 신혼생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와 제 남편은 사업 파트너로 만나게 됐어요. 저는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200억대 자산가라 서로 사업적으로 엮여있는 사이였어요. 남편과 투자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처음엔 일적으로만 대하던 남편이었는데 그 남자의 스마트함과 리더십 등에 마음이 조금씩 끌리게 됐죠. 남편은 모든 처신이 아주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대놓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표 대표는 결혼 경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부가 있는 쪽이라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전 표 대표님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잘 보이고 싶고요. 이혼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큰 흠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저라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너무 큰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라면 난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받아줄래요? 애매한 태도로 질척거리지 않고 깔끔하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과 조건을 말해주는 남편의 모습에 한번 믿어볼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둘 다 40이 넘어 나이가 적지도 않았고 서로 조건이며 여러 가지가 잘 맞다 보니 1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이제 슬슬 서로 가족들도 만나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본인은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몇 년 전에 행방불명이 되셨어요. 사실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말을 피하거나 돌릴 때가 많아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상처가 되는 얘기일 수 있으니 더 묻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행방불명이라니 그건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죠.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혼자 나가셨다가 그만 실종이 되셨어요. 한참 동안 찾으려고 노력했고 수소문도 많이 했지만 결국 행방불명 처리가 되고 말았죠. 세상에, 너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아니, 그래도 좀 더 찾아보지 싶었지만 생판 남인 나보다야 자식이 더 마음 아프지 않았겠어요? 어련히 알아서 해봤을까 싶어 그냥 가만히 남편을 다독였죠. 남편은 외동인데다 부모님도 두 분 다 안 계시다 보니 저희 가족들에게 인사만 드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다행히 저희 가족 모두 남편을 마음에 들어했고 남편 역시 저희 부모님에게도 깍듯하게 잘하고 제 여동생도 살뜰히 챙기면서 잘해줘 결혼 준비하면서 벌써 가족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죠. 결혼식을 준비하며 저는 청첩장을 한 달 반쯤 전부터 미리 날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둘 다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하다 보니 모실 하객도 적지는 않았거든요. 관리하는 고객들 중에서 좀 오래된 단골 고객들에게도 청첩장을 드리게 됐죠. 친한 단골 고객들은 초창기부터 관리했던 고객들인데 처음에 회사 기반을 다져야 하니 신경을 정말 많이 썼던 분들이었어요. 꾸준히 저희 회사와 인연을 이어주는 게 감사해서 저도 참 잘했죠. 돌잔치나 자녀분들 결혼식도 꼬박꼬박 챙겼고요. 그중 두 고객을 만나 청첩장을 드리기로 한 날이었어요. 두 사람 다 회사 초창기 때부터 함께 해왔던 분들이었죠. 아휴, 우리 표 대표 참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젊고 예쁘고 내가 딱 중매서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네. 아휴, 아까워라.
내가 요 나이 되는 아들만 있었어도 딱 내 며느리 삼는 건데. 아이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근데 신랑은 어떤 사람이야? 이름 말고 아는 게 없네. 사진이라도 좀 보여줘 봐봐요. 궁금하다. 그럼 모바일 청첩장도 보내드릴까요? 모바일엔 웨딩 사진 찍은 것도 같이 첨부돼 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에게 메신저로 모바일 청첩장도 보내드렸죠. 드레스 너무 잘 골랐다. 너무 예쁘다. 신랑이 듬직하다 하는 의뢰하는 덕담들이 오가던 와중 고객 한 분의 얼굴이 뭔가 묘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듯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 적혀있던 강기훈이란 예비 신랑분이 강 사장님이었어요? 어머, 난 전혀 몰랐네. 어머, 저희 남편들 사람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뭐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 그냥 건너 몇 번 뵌 적이 있죠. 모임에서 딱 한 번 인사 나눈 적 있는데 아마 남편 되실 분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워낙 발이 넓은 사람들이고 하니 이상할 건 없었죠. 고객분의 표정이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어요. 남편에게 우리 고객 중에 당신 안다는 사람이 있더라 하고 물어볼까 하다가 준비할 게 많다 보니 그것도 까먹어버리고 말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있고서 얼마 뒤 그때 그 고객이 저희 회사랑 자문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견을 전해온 거예요. 너무 의아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죠. 그냥 그렇게 다짜고짜 해지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동안 상담하면서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전혀요. 아무 전조 증상도 없었고 저번 상담 때도 너무 기분 좋아하면서 나가셨어요. 그치. 아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지금까지 오랜 시간 계속 계약 유지를 해오던 관계였고 계속해서 계약 기간을 갱신해 왔었는데 그리고 투자 수익률도 괜찮지 않았어요? 완전 괜찮았죠. 특히 최근에 저희 회사 덕에 돈 좀 벌었다고 고맙다면서 선물까지 돌렸잖아요. 그치, 그랬지. 당연히 앞으로 계속 같이 갈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청첩장도 주고 그랬던 건데 아니 대체 왜 갑자기? 의문투성이인 해지 통보였어요. 수익률도 좋던 와중에 갑자기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중간에 해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됐죠. 거기다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수수료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하시려는 건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고객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하게 해드린 점이 있는 거냐, 그렇다면 사과를 드리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그랬으면 좋겠다 했지만 고객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다른 데서 좋은 제의가 와서 그렇다, 미안하다 하면서 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고객들이 가끔 이탈하는 경우가 있긴 해도 이런 장기 고객의 경우엔 그런 일이 적었고 특히나 이런 식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는 저희 회사에선 정말 없던 일이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싶고 대체 뭐가 문제일까 고민이 됐죠. 그런데 얼마 뒤 저랑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결혼 앞두고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네 남편 괜찮은 거 맞지?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그게 사실은 얼마 전에 내가 좀 걱정되는 얘기를 들어서 말이야. 알고 보니 얼마 전 그 고객이 친구네 회사 고객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처음에는 당연히 그 고객이 원래 제 고객이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냥 둘러댄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역시나 그 고객에게 다른 좋은 제의 같은 건 없었더라고요. 그 고객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우리 친구 회사를 제 발로 찾아간 거였죠. 난 그 고객을 전혀 모르잖아. 그래서 처음에 상담하면서 그냥 항상 하는 질문을 이것저것 물어보게 됐지. 혹시 투자 자문 전문적으로 받아보신 적 있냐고도 여쭤봤고. 그랬더니 그 고객 말이 수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회사에서 투자 자문을 받아왔는데 거기를 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계약 기간 끝나기도 전에 그냥 해지해버리고 갈아타려고 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본 거야. 여기 업계 바닥이 다 좁아서 문제가 있는 곳이면 저희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냐고. 그랬더니 글쎄 그 고객이 하는 말이
너무 사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대표가 결혼 앞두고 있는 예비 남편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람 행실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았다는 거야. 자기가 들은 바가 있는데 믿을 사람이 못 되더라.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걸 넘어서 거의 인간 말종이란 소리까지 들었다고. 근데 결혼해서 곧 살림 합치고 하면 둘이 사업적으로도 더 긴밀해지고 그럴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다 내 재산을 어떻게 맡기냐면서 자기도 자세하게 무슨 소문인지까지는 말하긴 어려운데 너무 찜찜해서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찾다가 우리 회사까지 오게 되신 거라고. 근데 그게 나랑 우리 그 얘기라고? 에이, 근데 그게 우리 얘기인 줄 어떻게 알고. 이 일하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결혼 앞둔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 그게 다가 아니니까 하는 얘기야. 내가 네 생각에 퍼뜩 나서 혹시나 싶어서 좀 더 여쭤봤거든? 근데 정확히 자기가 자문받던 회사가 어딘지 말하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 대표님 말대로 여기가 워낙 좁은 바닥이니 내가 자세히 말하면 괜히 내가 소문냈단 소리 날 수도 있지 않겠냐. 자세한 말은 못하겠다. 그러면서 아무튼 그런 사정으로 오게 됐다고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네 생각이 자꾸 나는 거지 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예비 남편이 사업가다? 이거 네 얘기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내가 딱 눈치를 챈 게 그 고객이 말미에 혼잣말로 그러더라고. 아휴, 표 대표가 참 야무지고 똑똑해 보이더니 뭐하러 그런 놈이랑 결혼을 하는지. 그놈은 심지어 초혼도 아닌데. 그러는 거야. 이건 빼박 네 얘기 맞잖아. 안 그래? 이 좁은 바닥에서 재혼인 남자랑 결혼하는 초혼 여자 대표. 심지어 성까지 흔한 성도 아닌 표씨. 그래서 네가 너무 걱정이 돼서 만나자고 한 거야.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지? 그 사람 잘 알아보고 결혼하는 거 맞아? 친구 말대로 그건 제 얘기가 맞았어요. 모든 조건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건 저밖에 없었죠. 아, 물론 지금 사연에 쓰고 있는 건 나 포함 모두 가명이니 내가 진짜 표씨는 아니고 다만 그 정도로 흔하지 않은 성인 건 비슷하거든요. 친구 얘기를 들으니 아무래도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무슨 안 좋은 소문이 있었기에 장기 고객이 이탈까지 결심을 하게 된 건지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이런 업계에 원래 소문이란 건 부풀려지고 과장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고지 듣지 않은 건 이 업계의 특성 탓이 컸어요. 제가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직장인이었다면 그 소문을 곧장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업계란 곳이 원래 그냥저냥 일반인들 사이의 소문이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일부러 사업 투자 안 되게 하려고 악성 소문 퍼뜨리거나 악의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워낙 비일비재한 곳이란 말이죠. 뭐 고객이야 불안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이미 제 남편을 오랜 시간 봐온 게 있고 하니 직접적으로 제가 봐온 모습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특별히 묻지도 않았죠. 그런데 얼마 뒤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백화점으로 쇼핑을 갔을 때였죠. 저희 결혼식에 참석할 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향수와 유리잔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제품이 좋을지 함께 알아보러 간 거였거든요. 이것저것 시향을 해보며 어떤 게 좋을지 손님 연령대나 성별별로 나눠서 선택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이 고르고 있을래요? 저 잠시 통화 좀 하고 올게요. 미안해요. 네, 괜찮아요. 얼른 다녀와요. 전 일단 지금까지 고른 것들로 키핑을 해두고 주변의 다른 제품들도 보면서 살피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오지를 않았고 전화를 걸어보니 여전히 통화 중인 상태인 거예요. 잠깐 다녀온다던 사람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통화를 오래 하나 싶어 남편을 찾아보게 됐죠. 그런데 저희가 있던 층을 다 돌아봐도 남편은 없었고 남자 화장실 앞을 가봐도 통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다른 층에 있나? 아님 차이라도 갔나? 어디에 있는 거야 대체? 하고 있는데 계단 쪽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올라오면서 혼잣말로 막 투덜투덜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썩을 놈이 지 열받는다고 멀쩡한 벽을 차제 끼고 있어? 신발 자국 남으면 그건 누가 다 닦으라고. 전화를 길게 할 거면 지 집에 가서나 할 것이지 말이야. 아휴,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으면 뭐하나. 못 배워먹은 것들이 저렇게 많으니. 아유, 내 팔자야.
아주머니의 혼잣말에 혹시나 싶었던 저는 비상구 문을 열고 계단 쪽으로 나가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계단 아래쪽에서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잔뜩 성질이 나서는 벽을 막 발로 차대면서 화를 있는 대로 내고 있는 거예요. 아씨,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얼마나 대체 더 나를 옥죄어야 직성이 풀릴 건데. 제발 다시는 이딴 걸로 전화하지 마. 뭐? 그 돈을 내가 또 왜 해줘? 됐어. 나 이제 신경도 안 쓸 거고 다신 전화도 하지 마. 그러다 문을 열고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는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죠. 남편은 저를 보더니 잔뜩 당황한 눈치였고 이내 전화를 끊더군요. 대체 무슨 전화기에 그렇게 화가 났어요? 별로 화도 없는 사람이. 별건 아니고 그냥 친구랑 좀 싸웠어요. 당신은 그런 친구 없어요? 왜 돈 좀 있는 거 알고 사업하고 이런 거 알면 만만하게 보는 친구들 말이에요.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봐온 친구라 믿고 빌려줬더니 계속 만만하게 보고 제 돈 여러 번 떼어먹고 그랬던 놈이거든요. 근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제가 한 소리 좀 해줬어요. 놀랐죠. 별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너무 친한 사이라서 화를 낸다는 게 좀 말이 막 나갔던 것 같아요. 참, 향수랑 잔은 다 골라놨어요. 제가 같이 골랐어야 하는데. 근데 솔직히 전 당신이 좋다고 하는 거면 다 좋으니까 당신 뜻대로 해도 괜찮아요. 남편은 이러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저를 달래고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이전까진 저도 그냥 뜬 소문이려니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저도 좀 찜찜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방금 본 장면은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막상 추궁을 하기는 모호한 부분이다 싶었어요. 남편 말대로 계속 친구가 돈 문제로 시달리게 했다면 저런 반응 정도야 보일 수 있는 거다 싶기도 했고요. 솔직히 수중에 돈 좀 있는 거 알면 친구 친척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손을 벌리기 일쑤거든요. 저 역시 그런 문제 때문에 골칫게나 아파봤던 사람이라 잘 알았죠. 그런데 그걸로 화 좀 낸 걸 가지고 남편한테 추궁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저한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혼자 좀 찜찜한 마음만 아는 채로 고민만 하고 있었죠. 그 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희는 어느새 결혼식까지 하게 됐어요. 결혼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가게 됐죠. 둘 다 일이 바빠 멀리 갈 형편도 못 됐고 비행거리 가까운 곳에 가서 휴양 개념으로 푹 쉬고 오자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지를 정했거든요. 신혼여행 중 저희는 거의 호텔에서만 시간을 보냈어요. 결혼 당일까지 워낙 바쁘게 보냈던 터라 관광으로 돌아다니기도 너무 피곤했고 호텔 뷔페 먹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풍경 보면서 술 한잔하고 그러면서 편하게 쉬고 있었죠. 그러다 남편에게 해외 사업 파트너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여보, 잠깐만 나 통화 좀 하고 올게요. 남미 쪽에 있는 파트너라 시차 때문에 전화할 타이밍이 많지가 않은데 이번 사업 때문에 중요한 얘기가 많거든요. 남편은 좀 조용한 데서 전화하고 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주변에 아이들도 있고 해서 통화하기가 좀 시끄러운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가고 저 혼자 앉아서 밖을 보며 칵테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60대쯤으로 보이는 청소부 아주머니 한 명이 절 보더니 다급하게 제 팔을 잡아 끄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누구세요? 쉿,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당신 남편 강기훈에 대한 얘기. 중요한 거니까 남편 오기 전에 해야 돼서 그래요. 낯선 사람의 입에서 제 남편 이름이 나오니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일이신데 이러시는 거예요? 조용히 좀. 일단 급하니까 어디 몸 좀 피해서 얘기해. 당신 남편이 보면 큰일이니까. 그렇게 일단 저는 영문도 모르고 손에 잡혀 끌려갔고 비상구 옆 관계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청소부를 따라 어느 방으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얘기를 나누게 됐죠. 그리고 이 사람의 정체를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데까지 끌고 와서 미안해. 근데 우리 아들놈이 보면 큰일이라 어쩔 수 없었어. 바로 소개하지 못해서 미안해. 사실은 내가 기훈이 애미 되는 사람이야. 아가씨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지.
아니, 기훈 씨 말로는 어머님이 행방불명 되셨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진짜 어머님이시라고요? 기훈 씨 어머님이요? 말도 안 돼요. 그놈이 그렇게 말했니? 내가 개미 맞아. 그놈 말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남편이랑 찍은 사진 몇 장을 보여주고는 또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가져와서는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믿기지? 내가 그의 엄마 맞다는 거. 네. 그럼 대체 왜 기훈 씨는 어머님이 행방불명 되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타난 거야.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는 것 같아 걱정이 돼서 이렇게라도 알려야겠다 싶어서. 아무래도 내 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혹시 그놈이 질천처랑 왜 이혼했는지 알고 있니? 상세하긴 모르고요. 그냥 전처가 남자 관계가 좀 있어서 아마 바람을 피워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상처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자세한 건 캐묻지 않아 정확히 모르겠고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먼. 그놈이 진짜 이혼한 이유는 그게 아니여. 누가 보면 안 되니 이리 더 들어와봐. 시모는 벌벌 떨면서 본인 휴대폰에 저장된 CCTV 영상을 하나 제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CCTV 영상 속에서 남편은 전차로 보이는 여자를 팔로 밀치고 책상 위에 있던 책들을 쓸어 바닥에 던져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벌벌 떨면서 울고 있었고 남편은 여자를 향해 화를 분출하고 있더라고요. 저로선 처음 보는 남편의 극도로 화가 난 난폭한 모습이었죠. 놀란 듯한 제 얼굴을 본 시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놈이 이혼한 건 지 와이프 바람이 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놈의 가정폭력 때문이요. 이놈이 어떤 달콤한 말로 아가씨를 꼬드겨서 이렇게 홀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모습이 이놈의 실체라고. 엄마가 돼서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또 남의 집 귀한 딸 신세 망칠 수가 없어서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해주는 거야. 이놈은 사실 어릴 때부터 그런 기질이 좀 있었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아주 틀어놓고 던지고 행패 부리고 그러다 점점 커가면서 지 힘이 나보다 세지니까 아주 난폭하게 돌변하더라고. 거기다 애 아빠까지 돌아가시고 애비 없이 나 혼자 애를 키우다 보니 내가 애를 감당할 수가 없어졌지. 나중에는 아예 걷잡을 수가 없어졌어. 애가 중3인가 고1인가 됐을 땐 아주 난리가 났지. 내 옷이란 옷은 밖으로 다 내던지질 않나. 집에 불을 지른다고 행패를 부리질 않나. 그러다 나한테 손찌검까지 한 적도 있다. 내가 그러고 살았어. 아들을 잘못 키워서. 내가 내 자식 하나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을 키워놨으니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니. 그런데 나야 내 죄라고 치지. 내가 그렇게 길러놨으니 당해도 싸다고 치지. 근데 다른 여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 그런 놈한테 그런 취급받으면서 살아가야겠니? 이미 지 전처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은 것만으로도 나는 죽을 죄를 지은 기분이었다. 내가 그 애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 생각이고 그런데 또 그놈한테 새로운 여자 인생까지 망치게 할 수 없지 않겠니? 나는 그런 죄를 2번은 못 저지른다. 내가 오죽하면 청소부를 위장해서 이렇게까지 네 목숨 살리려고 왔겠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놈한테 들키지 않게 빠져나가서 인연을 끊어. 그게 네가 살 길이야. 나도 네가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이다. 시모의 말이 끝난 후 제가 손을 떨자 시모는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더군요. 손까지 이렇게 벌벌 떠는 걸 보니 보통 심약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넌 절대 그놈 감당 못한다. 혹시 혼인신고는 했어? 네, 결혼식 하기 전날 했어요. 아이고, 좀만 미루지.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그냥 이 길로 올라가서 인연 끊고 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 쉽게 헤어지지도 못하고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겠구만. 그런 놈한테 단단히 잘못 걸려 이혼 제대로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내가 네 편이 돼서 도우마.
내가 이 증거를 줄 테니까 이혼할 때 증명 자료로 써. 그러더니 시몬은 갑자기 막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워 저도 당황스러웠죠.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내 신세가 처량하고 너한테 미안해 그래. 이걸 그냥 줘야 마땅한데 당연히 그냥 주고 도와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 증거 돈 주고 나한테 사가면 안 되겠니? 알아보니 회사를 하는 것 같은데 돈은 좀 있을 거 아니냐. 사실은 내가 수중에 돈 한 푼도 없는 처지라 그렇다. 이런 걸 넘기면서 돈 달라고 하는 게 영 보기 좋지 않은 건 알지만 내 상황이 워낙 안 좋다. 지금 내가 딱 굶어 죽기 직전이야.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게 말이다. 실은 이혼한 전 며느리한테 내가 힘을 좀 실어주었거든. 사실 그놈의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아는 건 나랑 전 며느리밖에 없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다른 친척들도 놈이 그런 모습인 건 아무도 몰라. 다들 모범적이고 돈 잘 벌고 그런 놈인 줄로만 알지. 같이 살아본 나랑 전 며느리만이 아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애복이 무슨 면목이 있겠니? 그런 놈인 걸 알면서 장가를 보내놨으니 내 책임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나라도 도와야 할 것 같아 이혼할 땐 내 아들 대신 그 아이 편을 들었다. 근데 그랬더니 아들놈이 나를 아주 맨몸으로 내쫓지 뭐냐. 그래서 난 오갈 데 하나 없어진 채로 산 거야. 그놈은 나를 아주 짐덩이 취급하고 사람들더러는 아예 행방불명된 사람 취급하고 다니는 모양이구나. 그러니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서울에 가 있으면 내가 곧장 따라가 연락을 하마. 그리고 절대로 기훈이 그놈은 모르게 해야 한다. 그놈은 혹시 나랑 만난 거 알게 되면 그 길로 바로 너한테도 해코지할 놈이야. 그러니까 이 길로 바로 올라가. 바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있으면 제일 빠른 걸로 잡아 타고 그놈 몰래 혼자 비행기 타고 빨리 가서 안전한 데 있어. 그리고 가서 놈 연락 받지 말고 내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고. 알았지? 내일 곧바로 나도 따라가서 연락을 할 테니까 그럼 그때 다시 만나서 상세한 얘기하자. 네, 그렇게 할게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 모르게 가죠? 도망가는 건 내가 도와주마. 방이 어디니? 그놈은 아까 보니 밑에 내려가서 통화 중인 것 같으니 내가 같이 방으로 가서 간단하게 짐만 챙겨 나오자꾸나. 결국 저는 시모의 도움을 받아 방에서 급히 간단한 짐만 챙겨 나오게 됐고, 시모는 남편의 동태를 살피고 망을 보며 제가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줬죠.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빨리 도망치는 게 좋겠다면서 아까 그 방으로 저를 데려갔고, 그 방 베란다 문을 여니 비상계단이 나오더라고요. 계단을 통해 탈출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튿날 시모에게서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저번에 했던 얘기 마저 하게 만나자고. 그래서 한 카페로 시모를 만나러 나갔죠. 혹시 기훈이 그놈한테 연락 왔었니? 네, 거의 전화에 불이 날 지경으로요. 그렇겠지. 지금 영문도 모르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그랬다가 네 인생도 종치는 거야. 나 보면 모르겠니? 내가 아들놈 때문에 이 나이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자식놈 하나 때문에 말년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그래도 넌 이런 신세 되기 전에 내가 꼭 구해주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시모는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실 네가 돈 액수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게 좀 큰 돈일 수도 있지만 회사도 운영하고 자금을 꽤 굴리는 것 같아서 이 정도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실은 내가 지금 방 하나 구할 돈도 없다. 그래도 내 몸 누일 방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웬만한 전셋집 하나 구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괜찮겠지? 글쎄요. 전 그렇게까지 큰 돈을 말하실 줄은 몰랐어서.
예. 지금 네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망할 뻔한 걸 내가 2억으로 막아주는 셈이야. 그게 무슨 큰 돈도 아니지. 너 나 아니었어 봐라. 그놈이랑 결혼해서 살다가 흠씬 두들겨 맞고 반쯤 제정신 아닌 상태로 지금 가진 거 다 뺏기고 쫄딱 망하게 생길 뻔한 거야. 네가 아직 잘 몰라서 하는 소린가 본데 그놈이 그런 놈이다. 그러니까 더 망설일 것도 없어. 이거면 싸게 이득 보는 거야. 더도 아니야. 2억. 딱 2억으로 네 인생 구제해라. 이런 기회 또 없다 너. 그러면서 시모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저를 설득해대기 시작했고 이내 시모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제 등 뒤 소파에 미리 와 앉아있던 남편이 일어나 시모를 향해 걸어왔거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당신 이럴 줄 내가 진작에 알았어. 아니 이게 어떻게... 네가 어떻게... 시모를 향해 걸어오는 남편을 보며 시모는 경악하고 말았죠. 사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고 하면요. 혹시 제 얘기 들으시면서 뭔가 이상하신 점 없으셨나요? 왜 그때 그 백화점 다녀와서 말이에요.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도 보고 이상한 소문까지 들어놓고 찜찜하다고 해놓고 아무 아랑곳 않고 결혼까지 갑자기 너무 스무스하게 진행됐다는 느낌 받으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100% 확신을 갖고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석연찮은 구석들을 아는 채로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묻게 됐어요. 난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보여준 모습을 믿어요. 다른 사람들의 뜬 소문보단 내가 보고 겪어온 당신을 믿고 싶고요. 근데 그런 소문도 듣고 또 당신의 심상치 않은 통화도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고 나니까 솔직히 좀 혼란스럽네요. 이런 불안함을 안고 결혼하는 건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부부 사이란 서로 비밀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터놓고 이렇게 내가 느끼는 불안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다 터놓고 나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대체 왜 그런 소문이 난 건지, 아까 그 통화는 대체 뭔지, 오해가 있으면 있는 대로 무슨 일인지 나한테 다 말해줄래요? 그러자 남편은 가만히 침묵하더니 잠시 뒤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 얘기할게요. 차라리 이렇게 되니 마음이 편하네요. 사실 나도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많아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저 이번 결혼 정말 잘해보고 싶거든요. 내 모든 치부를 다 얘기해 줄 테니 현지 씨, 부탁이니 편견 없이 들어주세요. 부탁할게요. 네, 편견 없이 들을게요.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다 말해줘요. 사실 아까 그 전화는 네, 친구 전화 아니었어요. 나한테 수시로 돈을 요구한 건 친구가 아니라 실은 우리 엄마예요. 엄마라면 실종되셨다던? 아니요. 사실은 실종된 적 없어요.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 엄만 내가 사업을 해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돈을 제 돈처럼 뜯어가기 일쑤였던 사람이에요. 가져가서 노름에서 날리고 다른 남자들 만나 사업 투자해주니 뭐하니 하면서 다 날려먹고. 그래서 나도 참다 이제 더는 안 된다. 돈 못 준다 했더니 그때부터는 내 약점을 잡아서 협박을 하면서 나를 괴롭혀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시모가 잡은 남편의 약점은 시모가 제게 보여준 바로 그때 그 영상이었어요. 내가 전처랑 헤어진 얘기 상세하게 당신한테 한 적 없죠? 사실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 얘기고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사실 내 전처는 내가 출장 때문에 집을 비울 때마다 집으로 남자를 끌어들여 바람을 피워왔던 사람이었어요. 만약 한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면 어쩌면 난 용서했을 수도 있어요. 나한텐 안식처가 필요했고 내 전처가 나한테 안식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수준의 인간이 아니었어요. 이거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중국에 갔다가 국내에서 중요한 미팅 일정이 당겨졌다는 연락을 받고 이틀쯤 일찍 집에 온 날이 있었어요. 집에 연락도 못하고 왔죠. 그런데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더라고요. 술병이 나뒹굴고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다 난장판이 돼 있고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남자 한 5-6명과 내 전처가 거실에 한데 널브러져 있더군요. 모두 잔뜩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짐작이 가는 꼴이었죠. 하지만 차마 입에 담지는 않을게요. 난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잔상이 남아 괴롭거든요. 아무튼 그 꼴을 봤으니 어떤 제정신인 남자가 참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집 비운 사이에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냈죠. 일단 화가 난 상태에서 우리 집에 있던 남자놈들을 다 내보내고 나도 당장 사업 처리할 게 있어 나갔다 집에 들어왔죠. 일단 일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제대로 잘잘못을 따져보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집에 왔더니 집이 깔끔하게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 속을 살살 긁는 말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남자다운 매력이 없으니 그런 거 아니겠냐는 둥. 그 남자들은 젊고 잘생겨서 딱 봐도 매력적이지 않냐는 둥. 그때 그런 말이 함정인 줄 알았더라면, 두고두고 날 이렇게 괴롭히는 증거가 될 줄 알았더라면 그냥 참았어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전처는 이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자기가 이혼에 불리한 입장이라는 걸 알고 미리 판을 깐 거였어요. 카메라를 설치해두고는 남편의 화를 돋궈서 격분하는 모습을 이끌어내고 남편이 눈이 돌아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는 모습을 증거로 남겼던 거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 이혼 소송 없이 합의 이혼으로 끝내고 심지어 시모에게 돈 받고 팔기까지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모와 전처는 남편의 난폭함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아니라 남편을 의도적으로 궁지로 몰아넣고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 먹은 가해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증거를 이용해서 나한테 돈 달라고 협박을 해댔지만 더 이상 나도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선을 그으니까 이제 제 주변을 공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지인들,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증거를 갖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현지 씨 만나기 한참 전에 몇 달 정도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도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했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졌고 그래서 당신한테 숨기게 됐던 거예요.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나니 그 고객이 찜찜해했던 이유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고객 역시 남편의 지인을 통해 그런 소문을 전해 들었을 테고 아마 건너 소문이 또 얼마나 더 부풀려졌겠어요. 완전 제 남편이 쓰레기인 것처럼 얘기가 퍼져 있었겠죠. 사실 엄마에 대한 얘기는 결혼 전에 당신한테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처음엔 자세한 사정을 말하기 어려워서 행방불명됐다는 식으로 말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끝까지 숨길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나에게도 꺼내기가 쉽지 않은 무거운 얘기라 망설였죠. 당신이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니까 지금이 내 얘기를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그럼 저랑 만나는 2년 정도 시간 동안은 한 번도 안 나타난 거예요? 저한테 한두 번 찾아온 적은 있었어요. 우리 연애 초기 때요. 그때는 내가 당신 만나는 건 몰랐고요.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서 다른 일에 엮여서 감옥 신세를 졌거든요. 1년 좀 넘는 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감옥에 계속 있었으면 싶을 정도였죠. 근데 최근에 출소를 한 모양이에요. 다시 나한테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다 거절은 했는데 우리 엄마는 절대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한테만 연락했지만 분명히 당신한테까지 찾아올 거예요. 찾아와서 협박을 하든 회유를 하든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할 테고 돈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모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얘기를 들은 후 저와 남편은 내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혹시나 결혼식장에 나타나 깽판을 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있었는데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혼여행지에 따라와 연기를 해가면서 돈을 요구하는 시모였고 저는 이거구나 하고 일단 시모한테 맞춰주는 척 연기를 했던 거였어요. 손까지 벌벌 떠는 제 연기에 시모는 깜빡 속아 넘어간 거였고요. 시모는 제가 자기 말에 정말로 속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돈을 줄 거라고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겠죠. 하지만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자 내가 역으로 당했구나 하면서 기겁하기에 이르렀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럼 인연이 날 속인 거야? 그런 거야 인연아? 함부로 인연전연하지 마. 그럼 정말로 이 사람이 당신한테 그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난 이제 당신한테 더는 안 속아. 낳아준 천륜, 엄마에 대한 효도, 그런 건 당신이 내 돈 그만큼 뜯어가 놓고도 만족 못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치려고 들 때 이미 끝났거든? 남편이 모든 사실을 밝히며 소리치자 시몬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죠. 그럼 어떡하면 좋아? 난 이제 망했다. 이제 망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다 망쳤으니 어떡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오열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몬은 제가 당연히 돈을 줄 거라고 확신하고는 이미 사고를 또 쳐놓은 상태였더라고요. 사채업자한테 2억을 빌려 이미 상가 계약을 해둔 상태라는 거죠. 내가 빵에 갔다 와서 그래도 이제 앞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정신 좀 차리고 가게 하나 하면서 번듯이 살아보려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 기훈아, 나 그래도 새 사람 돼서 나왔다. 근데 날 이렇게 또 망치냐? 니들이 2억 안 주면 난 이제 끝장이다. 사채업자 그놈들이 보통 놈들인 줄 아니? 그 돈 못 갚으면 나 완전히 죽게 생겼어. 그놈들은 그냥 물불 안 가리는 놈들이란 말이야. 상가 잔금도 못 치르고 사채업자 돈도 못 갚고 나 이제 어떡하면 좋냐? 네가 나 좀 도와줘라. 내가 그래도 네 애인데 나 죽는 꼴은 안 보고 싶을 거 아니니? 안 그래? 내가 새 사람 돼서 나왔는데 사회에 다시 적응하게 준비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아들이 돼서 그 정도도 못해줘. 시몬은 울며 불며 살려달라, 돈 좀 빌려달라. 아들 바지가랑이 잡고 제 바지가랑이 잡고 빌어댔지만 남편은 눈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새 사람 됐다는 인간이 빵에서 나오자마자 한다는 짓이 내 와이프 찾아와서 또 거짓말로 사기치고 돈 뜯어내는 거야? 세상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새 사람 됐다고 하겠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내가 당신 앞으로 들인 돈만 몇십억이었고 당신은 그걸로 본인 인생 망치고 내 인생에 남들 인생까지 망치려고 든 사람이지. 이제 더는 안 속아. 그동안 당신 레파토리 내가 당해볼 만큼 다 당해봤거든. 당신은 항상 그 소리지. 이제 죽는다. 죽게 생겼다. 너 아니면 나 망가진다. 네가 나 죽이는 거다. 항상 그런 협박이었지.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항상 내 눈앞에 살아서 또 나타났잖아. 더 무기 들고 와서는 또 협박해대잖아. 근데 내가 왜 또 도와줘? 내가 그 돈 또 도와줘 봐야 어차피 그걸로 또 누구 등쳐먹고 살려고 들 텐데 그런 죄 짓는 일 난 더는 안 해. 그러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할 생각 말고 내 주변 사람들 괴롭힐 생각 말고 죽을 거면 혼자 죽어. 이제 난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남편은 울부짖는 시모를 내팽겨쳐 두고 제 손을 잡고 카페를 나와버렸죠. 시모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여자를 제가 고소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아직 돈을 뜯긴 것도 아니었으니까 사기죄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결국 제 남편이랑 제가 아니면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없으니 계속 찾아와서 빌어대더라고요. 자기 사채업자한테 쫓겨다니느라 꼴이 말이 아니라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해대는 걸 결국 스토커로 신고해버렸죠. 그 이후에도 그 인간은 결국 돈을 갚지 못하니까 할 줄 아는 게 도둑질이라고 또 누구 등쳐먹으려고 사기치다 잡혀서 출소 몇 달 만에 다시 감옥 신세를 지게 됐죠. 그러면서 감옥에서까지 탄원서를 써달라는 둥 남편에게 편지를 써댔지만 모두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당신까지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요. 나 이제 절대 만만하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랑 우리 가정 지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세게 나갈 거니까 당신도 절대 받아주지 마요.
혹시라도 출소하고 나서 또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꼭 신고해요.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둔 상태니까 바로 잡혀갈 거라고요. 한 가지 걸리는 건 바로 소문이었어요. 남편에 대해 났던 말도 안 되는 잡소문들을 모두에게 찾아가 일일이 해명할 수는 없겠지만 무슨 방법이 없을까 싶었죠. 그러다 생각해낸 게 소문은 소문으로 덮자였죠. 시모에 대한 얘기를 더 크게 퍼뜨리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발이 넓다 보니 소문내는 데는 좀 유리했죠. 왜 연예인들 중에서도 부모가 발목 잡아 자식 인생 망치려고 했던 케이스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부모랑 연 끊었다고 해서 누가 욕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섞어가며 제 남편이 겪었던 고초를 입 가벼운 사람들 몇몇에게 하소연하듯 털어놓았더니 자연스럽게 소문이 막 퍼지더라고요. 아휴, 그래도 그런 것도 부모라고 고생이 많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소문이란 게 늘 그렇듯 의도치 않게 더 부풀려지며 저와 남편을 대단하다고 치켜세우는 사람들까지 생겼고요. 그렇게 남편을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던 몹쓸 시모도 떼어내고 지긋지긋하던 소문도 정리하고 저희 부부는 사업도 같이 일구고 가정도 지키며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의심이 들고 의문스러울 때 남편에게 툭 터놓고 직접 묻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믿는 사람, 믿고 싶은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남의 소문이나 짐작만으로 그 사람을 멀리했다면 이런 좋은 사람을 놓쳤을지 모르잖아요. 반대로 제 남편의 경우엔 천륜이라는 모자 관계라는 그 세상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 때문에 본인 엄마를 그렇게 믿어주고 봐주느라 참 고생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러고 보면 어떤 관계이냐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그런 신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믿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믿음을 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꽤나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온 날들이지만 결혼 후 시모 같지도 않은 시모를 통해 인생 공부 한번 제대로 하게 된 제 썰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믿을 인간, 못 믿을 인간 잘 파악하면서 영리하게, 현명하게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줄일게요.